혹시 명품 가방, 진품이랑 가품 딱 보면 구별하실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진짜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품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뭔가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필터 잔뜩 씌운 소셜미디어 속 내 모습, 이게 과연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체 진짜 나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볼까요? 이 모든 질문이 사실은 아주 거대한 철학적 대결로 이어지거든요. 바로 원본의 시대를 활짝 연 플라톤, 그리고 그 원본은 이제 죽었다라고 선언한 들레즈. 바로 이 두 사람의 대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인식조차 못하고 있지만 원본은 우월하고 복제품은 열등하다 하는 이 믿음. 이게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깊숙이 막혀 있는지 오늘 그 뿌리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과연 진짜는 따로 존재하는가? 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생각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게 그냥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원본이 최고다라는.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위계 질서가 단순히 명품 시장이나 예술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정치에서는 진짜 국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고 종교에서는 정통과 이단을 가르죠. 전부 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 한쪽을 배제하는 똑같은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직도 플라톤이 만든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한 장본인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요, 이 세상을 딱 둘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계는 사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완전한 복제품들의 세계일 뿐이고 저 너머에 완벽하고 영원불변하는 원본의 세계, 바로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죠. 이걸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동굴에 갇힌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아요. 그리고 그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 즉 진짜라고 믿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 동굴 밖으로 나가 태양빛 아래 진짜 세상을 본다면 바로 그 동굴 밖 세상이 원본, 즉 이데아의 세계라는 겁니다. 동굴 속 그림자, 즉 복제품이 원본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그냥 세상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진짜, 즉 이데아를 직접 본 사람, 다시 말해 철학자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계급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무려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이 플라톤이 만든 거대한 시스템의 정면으로 아니오라고 외친 바나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레즈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정말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플라톤에게 그토록 완벽했던 이데아를 들레즈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그냥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의 도구일 뿐이라고 일갈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그토록 무시했던 복제품에게서 오히려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발견하죠. 들레즈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설픈 짝퉁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예 원본을 닮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원본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아예 자기가 새로운 현실, 새로운 원본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죠. 바로 이게 시뮬라크르의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원본이랑 얼마나 똑같아? 이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히려 원본과 닮지 않았음을 무기로 삼아서 그 절대적인 원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균열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제 사람이랑 똑같이 그렸나요? 전혀 아니죠. 대상을 비틀고 해체하고 재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예술을 만들어냈잖아요.
또 힙합 음악에서 원곡을 샘플링해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곡으로 재창조하는 리믹스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시뮬라크르가 가진 창조적인 힘의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자, 그럼 들레즈는 원본이 사라진 세계를 어떤 모습으로 그렸을까요?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의 구조, 바로 리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말한 위계적인 세계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리좀은요, 나무처럼 하나의 굵은 기둥과 뿌리에서 위로 뻗어나가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땅속에서 제멋대로 자라는 생강이나 잔디뿌리처럼 어떤 중심점도 없이 사방팔방으로 수평적으로 연결되고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는 그런 구조를 말해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오픈소스 커뮤니티 같은 탈중앙화 시스템이 바로 이 리좀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한 철학 이야기가 결국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윤리, 그리고 정치의 문제로요. 이게 바로 플라톤적인 원본 중심 사고가 가진 가장 어둡고 위험한 얼굴입니다. 완벽한 인간, 표준적인 인간이라는 하나의 원본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사람들을 열등한 복제품으로 낙인 찍는 논리. 이게 역사적으로 인종차별, 성차별, 식민주의 같은 끔찍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너무나도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들레즈는 바로 여기에 대한 윤리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차이를 심판하는 대신에 환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 비정상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다름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무의식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 원본은 무엇인가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기준 때문에 그 기준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목소리를 잃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어쩌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틀렸다고 손가락질 받는 복제품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의 원본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우리 자신의 낡은 시선이 아닐까요? 나와 다른 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대신 이 세상을 훨씬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정해진 원본을 따라가는 건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예술과 혁신,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새로운 관계는 바로 그 기존의 틀을 깨는 차이에서,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가능성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막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네, 다들 그 가죽의 재질이나 디자인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빳빳한 정품 보증서, 거기에 훨씬 더 집착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일상에서도 똑같습니다. 막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이게 진짜 뉴스인가 판별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종교나 학문에서는 정통이랑 이단을 가르는데 완전 혈안이 되어 있죠. 정치의 영역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누가 진짜 국민이고 또 누가 가짜 보수 혹은 가짜 진보인지를 나누면서 선악의 경계를 딱 그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의 이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아주 일상적인 풍경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토록 오리지널, 즉 원본에 집착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막 들이대는 그 진짜의 기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해보는 게 현대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할 자료가 바로 원본은 존재하는가? 플라톤에서 들레즈까지 차이의 혁명이라는 주제의 강의안인데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밑바탕의 전제들을 완전히 해체하고 있습니다. 아, 제목부터 벌써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류의 뼛속 깊이 새겨진 이 원본 중심 사고, 이거의 철학적 기원을 탈탈 털어보고요. 네, 우리가 그토록 배척하고 밀어냈던 가짜, 그리고 차이라는 게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무기일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인식의 전환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실 앞서 말한 명품의 정품 논란이나 학계의 주류, 비주류 논쟁, 그 이면에는 무려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세워둔 거대한 매트릭스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이죠. 서양 철학의 역사를 그저 플라톤의 각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죠. 플라톤은 국가 그리고 파이돈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두 개의 층으로 분리해버립니다. 두 개로요? 네, 영원불변하고 완벽한 원본의 세계인 이데아, 그리고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 같은 감각으로 경험하는 감각세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아, 이데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이틀 안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완벽한 이데아의 열등하고 불완전한 복사본, 즉 그림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림자요. 이게 시각적으로 확 와닿는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잖아요. 맞습니다. 동굴의 비유. 여러분, 지금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동굴 안에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벽만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등 뒤에서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빛 때문에 온갖 사물들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립니다. 묶여 있는 상태니까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박된 당신은 그 그림자가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겠죠. 플라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딱 이 수준이라고 본 겁니다. 아주 팩트 폭행이네요. 네, 동굴 밖으로 직접 걸어나가서 눈부신 태양, 즉 선의 이데아를 직접 마주하는 것만이 진짜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여기서 아주 날카롭게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동굴의 비유가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이나 인식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플라톤이 세상을 이렇게 원본과 그림자로 나눈 배경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적 기획이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 기획이요? 어떤 건가요?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가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해버렸잖아요. 그걸 직접 목격한 플라톤은 무지한 다수 대중이 지배하는 시스템에 깊은 회의감을 품게 됩니다. 아, 민주주의에 질려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그는 진짜 진리, 즉 이데아를 본 유일한 존재인 철학자만이 이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이렇게 철인 정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거죠. 와, 그러니까 통치권의 정당성을 누가 원본을 쥐고 있는가 여기서 찾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원본과 복사본이라는 그 철학적인 위계질서가 곧바로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정치적 위계질서로 치환되는 순간입니다. 무섭네요. 진짜를 아는 소수의 엘리트가 무지한 대중을 통제하고 계몽해야 한다는 논리죠. 이렇게 해서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진리이면서 동시에 대중을 억압하는 강력한 권력의 장치로 역사에 딱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게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는 어떤 안전한 질서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특정 계층의 권력을 공고히 지켜주는 억압적인 구조일 수 있다? 이 관점 진짜 흥미롭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부수기 위해 등장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질 들레즈입니다. 들레즈는 차이와 반복이라는 저서에서 아주 도발적인 의문을 빵 터뜨리죠. 어떤 의문이죠? 애초에 이데아라는 절대적 원본이 진짜 실제하기는 하는가? 그거 그냥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려고 발명해낸 신화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와, 2000년 된 매트릭스를 그냥 깨부수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들레즈의 철학을 이해하려면 아까 플라톤이 세상을 분류했던 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3단계 구조로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어요. 3단계요? 이데아랑 그림자 말고 또 있나요? 네, 플라톤은 세상을 이데아, 즉 원본, 그리고 이콘, 이건 원본을 충실하게 잘 닮은 복사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라크르 혹은 판타스마라고 부르는 원본과 전혀 닮지 않은 질 나쁜 모방품,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아, 복사본 안에서도 급을 나눈 거군요. 좋은 복사랑 나쁜 모방으로. 그렇죠. 플라톤은 원본의 본질을 담아내려고 애쓴 이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원본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 세 번째 단계, 시뮬라크레에 대해서는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이니까 국가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맹비난을 했죠. 그런데 오늘 강의안을 보면 들레즈가 바로 그 추방당한 찌끄러기, 시뮬라크르의 권리를 극적으로 회복시킵니다. 플라톤이 쓰레기 취급했던 그 닮지 않은 모방품이 사실은 세상을 구원할 열쇠라고 본 거잖아요. 네, 핵심을 찌르셨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들레즈가 이 시뮬라크르를 단순히 원본 흉내내다가 실패한 불쌍한 애들 이렇게 동정적으로 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본 건가요? 시뮬라크르는 아예 처음부터 원본과 닮기를 포기해버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복사본이라는 그 수직적인 위계 질서 자체를 붕괴시켜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는 거죠.
오, 원본을 잣대로 나를 평가하지 마라. 맞습니다. 원본의 눈치를 안 보니까 그 자체로 완전히 독립적인 가치와 생명력을 얻는 겁니다. 들레즈한테 이 닮지 않음은 단순한 오류나 나쁜 왜곡이 아니라 기존의 낡은 틀을 깨부수는 아주 역동적인 창조의 과정인 거죠. 아, 이게 강의 안에 나오는 예술의 사례를 보니까 피부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피카소의 큐비즘, 그러니까 그 입체파 작품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네, 얼굴이 막 조각조각 나 있죠. 맞아요. 인체의 앞면이랑 옆면이 막 한 평면에 기괴하게 섞여 있고 눈, 코, 입 위치는 제멋대로 흩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플라톤의 잣대로 평가한다면 어떨까요? 플라톤 입장에서는 진짜 최악의 시뮬라크르죠. 인간의 완벽한 이데아를 아주 처참하게 훼손한 쓰레기 그림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그 누구도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아, 인간을 제대로 베끼지도 못한 나쁜 복사본이네?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오히려 원본의 비례나 규칙을 철저하게 배반했기 때문에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고 극찬하죠. 장악한 비유입니다. 이런 시뮬라크르의 전복적인 힘은 시각예술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음악이요? 네, 1970년대 후반에 혜성처럼 등장한 힙합 문화의 핵심, 바로 샘플링 기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아티스트의 명곡에서 특정 비트나 멜로디만 딱 잘라내서 속도도 막 비틀고 전혀 다른 사운드랑 결합시켜버리잖아요. 완전히 다 찢어 발기는 거네요. 원곡자의 의도나 원래 노래가 가졌던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나고요. 플라톤식으로 보면 남의 훌륭한 원본을 망쳐버린 아주 불경한 범죄행위죠. 만약 힙합 아티스트들이 원곡을 최대한 비슷하게 똑같이 따라 부르는 데만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그냥 수많은 이콘, 즉 모참 가수나 복사본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았겠죠. 맞아요. 하지만 원작을 철저히 해체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맥락화하는 이른바 시뮬라크르적인 실천을 했기 때문에 힙합이 20세기 가장 혁명적인 음악 장르가 된 겁니다. 원본을 배반하는 행위가 가장 강력한 창조적 에너지가 된 완벽한 사례입니다. 정말 통쾌하네요.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예술이나 문화 영역을 넘어서 아예 우리 일상 전체가 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증발해버린 거대한 시뮬라크르 제국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예리한 관찰입니다. 이 현상을 가장 날카롭게 해부한 학자가 바로 프랑스의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입니다. 보드리아르요? 네, 그의 저서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을 보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원본 하나 없는 가짜 이미지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아주 소름 돋게 분석해놨습니다. 보드리아르의 분석 중에서 진짜 제 뒤통수를 쳤던 게 디즈니랜드를 둘러싼 역설 부분이었어요. 아, 디즈니랜드 역설 정말 유명하죠. 보통 우리는 디즈니랜드 가면 미키마우스 돌아다니고 성 있고 하니까 여기는 완벽한 가상 공간이다, 명백한 가짜다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보드리아르는 디즈니랜드가 자신을 그렇게 요란하게 가짜로 포장하는 데는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디즈니랜드가 스스로를 나는 가짜야라고 동네방네 선언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뭘까요? 글쎄요. 바로 디즈니랜드 담장 밖에 있는 거대한 미국 사회, 즉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일상의 현실 공간이 마치 진짜 실제하는 현실인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헐. 밖이 진짜인 척하려고 안에서 가짜인 척을 한다고요? 네. 보드리아르 시각에서 보면 현대 미국 사회는 이미 미디어, 광고, 온갖 기호화된 소비 욕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초실제, 즉 하이퍼 리얼리티 상태거든요. 아, 바깥 세상도 이미 진짜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깥 세상 역시 거대한 시뮬라크르인데 디즈니랜드라는 한정된 공간에다가 저기가 진짜 가짜야 하고 타이틀을 몰아줌으로써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밥 먹는 일상은 진짜 현실이다 라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대공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여러분, 우리가 막 환상의 세계에서 신나게 롤러코스터 타다가 주차장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오면서 이제 진짜 팍팍한 현실로 돌아왔네 하고 안도하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또 다른 거대한 세트장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이 엄청난 통찰을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옮겨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당신의 SNS 프로필이나 인스타 피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드리아르가 디즈니랜드를 통해 경고했던 현상이 오늘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환경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완성되어 버렸죠. 우리 팩트체크 한번 뼈 때리게 해볼까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셀카,
솔직히 기본 카메라로 그냥 올리는 분 없잖아요. 여러 겹의 필터와 보정앱은 필수죠. 내 얼굴을 재료로 쓰긴 썼지만 현실의 물리 법칙이나 내 피부의 실제 모공 질감이랑은 완전 무관한 세상 어디에도 실제하지 않는 새로운 이미지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피드 속 이미지를 보고 나를 판단하죠. 심지어 더 무서운 건 나 자신도 화장실 거울 속의 칙칙한 맨 얼굴보다 피드 속에 화사하게 보정된 얼굴을 진짜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시뮬라크르의 본질이 폭발합니다. 이미지가 현실을 그냥 거울처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현실을 통째로 대체하고 나아가 현실을 지배해버리는 역전현상. 유튜브나 넷플릭스 알고리즘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내가 밤마다 클릭해서 보는 영상들이 나의 고유하고 진짜인 취향을 반영한다고 굳게 믿죠. 그거 제 취향 맞지 않나요? 사실 그 취향은 알고리즘의 거대한 데이터 분류 체계가 정교하게 조립하고 가공해서 당신에게 떠먹여준 결과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원본으로서의 고유한 자아가 내 안에 떡하니 존재하고 그게 SNS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요. SNS의 데이터와 기호들이 나의 자아를 사후적으로, 거꾸로 구성해내 믿는 겁니다. 현실과 가짜의 경계가 무너진 걸 넘어서 아예 진짜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폐기 처분된 세상이네요. 그럼 우리는 이 막막한 시뮬라크르의 바닷속에서 영원히 길을 잃고 허우적거려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도 아닙니다. 여기서 들레즈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강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 해결책이 있나요? 원본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자리를 우울한 허무주의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이 그 자체를 세상의 유일한 실제로 긍정해버리는 철학입니다. 이 지점에서 니체의 영원애기 게임이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죠. 영원액이요? 저 이거 압니다. 어제랑 똑같은 하루, 똑같은 사건이 영원히 쳇바퀴 돌듯이 무한 반복된다는 그 점 숨막히는 개념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오해하시죠. 영원한 굴레처럼요. 하지만 들레즈가 재해석한 니체의 영원애기는 결코 같은 것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럼 뭐의 반복인가요?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고 변화하는 차이들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매번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항상 새로운 숫자의 조합이 우연하게 튀어나오잖아요. 네, 굴릴 때마다 다르죠. 우주적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멈춰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역동적인 변화의 에너지 그 자체가 끝없이 반복해서 돌아온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한겨울 바다에 서서 모래사장으로 끊임없이 밀려와 부서지는 파도를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그것들을 퉁쳐서 다 파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방금 밀려온 첫 번째 파도랑 지금 막 밀려오는 두 번째 파도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물방울들의 미세한 배열, 바위에 부서지는 각도, 해변에 닿을 때 나는 소리 높낮이까지 100% 똑같은 파도는 우주가 탄생한 이래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시적인 비유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간은 복잡한 세상을 좀 쉽게 이해하려고 파도, 봄, 인간 이런 식의 동일성의 개념, 즉 원본의 틀을 머릿속에 딱 만들어둡니다. 편안하니까요. 하지만 그거 다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추상적인 환상일 뿐이에요. 자연의 실제 모습, 이 우주에 진짜로 존재하는 실제는 동일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 무한한 차이들 뿐이죠. 들레즈는 이 엄청난 우주적 진리를 철학의 정중앙으로 끌어온 겁니다. 동일성은 인간이 편의를 위해 발명한 가짜 추상이고 차이만이 세상의 진짜 실제다. 와, 이 철학적 토대 위에서 들레즈랑 정신분석학자 가타리가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을 쓰잖아요. 거기서 세상을 조직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현대 철학의 슈퍼스타, 리좀 구조입니다. 네, 리좀. 식물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중심뿌리 없이 그냥 옆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잔디나 감자, 고구마 같은 덩이줄기를 뜻합니다. 아, 칡농쿨 같은 거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원본 중심 사고방식은 아주 굵고 튼튼한 중심기둥, 즉 메인 뿌리가 하나 딱 있고 거기서부터 위계 질서에 따라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수목형, 즉 나무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피라미드 조직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어떤 가지가 중심 뿌리에 더 가깝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와 권력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리종 구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중심도 없고 주변부도 없습니다. 완전 평등하네요. 모든 지점이 수평적으로 막 뻗어나가면서 어떤 낯선 지점과도 무작위로 접속하고 연결될 수 있는 아주 다중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강의 안에서 이 리좀을 현대 테크놀로지에 비유한 대목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기 위해서 접속해 있는 이 인터넷망 자체, 이게 본질적으로 완벽한 리좀의 형태입니다. 네, 중앙통제실 하나가 무너진다고 인터넷 전체가 꺼지지 않죠. 특정한 마스터 서버가 전체 망을 수직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억 개의 노드들이 수평적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한쪽 경로가 꽉 막히거나 끊어지면 알아서 다른 우회로를 찾아서 데이터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요즘 각광받는 기술 트렌드인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시스템이나 전 세계 개발자들이 누구나 소스 코드를 가져다 마음대로 수정하고 변형할 수 있는 오픈소스 생태계. 이것도 완벽한 리좀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하나의 절대적인 마스터 카피, 즉 원본이 딱 존재해서 그걸 베끼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참여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하고 변형을 일으키는, 즉 차이의 생성을 통해서 시스템 전체가 끝도 없이 진화해 나가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와, 들레지가 인터넷 시대를 기가 막히게 예견했네, 천재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이 철학이 가진 진짜 무거운 가치를 놓치게 됩니다. 원본 중심주의에서 차이와 리좀으로 넘어간다는 건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거대한 정치적, 윤리적 함의를 담고 있죠.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완벽한 원본이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그 작업 자체가 필연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아주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철학사나 세계사를 쫙 훑어보면 언제나 그 잘난 원본의 자리는 특정 권력자들의 차지였습니다. 서양의 백인 남성, 이성애자, 서구 근대 문명, 이런 특정한 정체성을 완벽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이데아로 딱 상정해 두는 겁니다. 기준을 자기들로 세운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이 잘난 원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나, 얼마나 모자란가 하는 그 감점 지표로만 평가받았습니다. 너희는 우리, 즉 원본과 다르기 때문에 열등한 복사본일 뿐이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끔찍한 인종차별,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배, 성별에 따른 억압, 그리고 특정 종교의 배타성을 수백 년간 철학적으로 정당화해온 폭력의 메커니즘입니다. 플라톤식 오리지널에 대한 강박이 나와 다름을 곧 틀림으로 규정해버리는 차별의 흉기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 진짜 너무 뼈아픕니다. 하지만 반대로 들레즈의 철학에서 차이라는 건 원본이 되지 못한 찌질한 결핍이나 오류가 절대 아니죠. 그럼요. 그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고유하고 긍정적인 가치가 됩니다. 아, 차이 자체가 축복이네요. 이런 시각은 서로 다른 문화가 동등하게 공존하는 다문화주의, 그리고 성별 정체성을 위계 없이 바라보는 젠더 스펙트럼의 인정, 나아가서 서구 중심의 오만방자한 역사관을 해체하는 탈식민주의 사유로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정말 통쾌한 논리 전개입니다. 하지만 어떤 위대한 사상이든 빈틈이 없고 완벽할 수만은 없잖아요. 저희 심층 탐구가 늘 그래왔듯이 강해한 후반부에 담긴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 검토도 균형 있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학자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들레즈 철학이 위계 질서랑 중심을 아주 속 시원하게 박살낸 건 알겠는데 역으로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차이, 모든 다양성은 타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다 긍정되어야만 하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적 기준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대체 이 현실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법이나 도덕적 규범은 어떻게 세워야 하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터지거든요. 맞아요. 극단적인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져버리면 막 타인한테 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나 혐오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것도 나만의 고유한 차이이자 시뮬라크르다, 내 개성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옹호하게 될 위험성 분명히 있거든요. 타당한 비판입니다. 모든 기준이 소멸해버린 무정부 상태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힘센 놈이 지배하는 또 다른 혼돈의 지옥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들레즈 철학은 현실성이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차이의 윤리를 그냥 모든 가치를 때려부수는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허무주의로 해석하는 건 약간의 오독일 수 있습니다. 아, 오독이요. 들레즈의 진짜 목표는 우리 인간이 사회 유지를 위해 편의상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마치 영원불변하는 신의 진리인 것처럼 신격화하고 고집하는 꼰대 같은 태도를 경계하자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군요. 네, 기준이나 규칙 자체를 다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라는 것도 완벽한 원본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낯선 타자와의 접속, 새로운 차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유연하게 수정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그 개방성을 유지하자, 이런 실천적 메시지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아, 영원하고 완벽한 정답은 없으니까
타인의 낯선 다름을 마주했을 때 성급하게 넌 틀렸어 하고 재단하지 말고 그 차이들이랑 기꺼이 접속하면서 내 세계의 규칙을 갱신해 나가라.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자, 이제 쉼없이 달려온 오늘 심층탐구의 방대한 지식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이 만든 원본 중심의 세계는 모든 것의 서열이 1등부터 꼴등까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 속한 사람에겐 참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세계죠. 반면에 들레즈가 문을 뻥 차버리고 연 차이와 시뮬라크르의 세계는 어떻죠? 고정된 나침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아주 아찔하고 위태로운 불안감을 동반하죠. 하지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세상을 뒤바꾼 위대한 혁신이나 눈부신 창조가 그 안전한 원본의 궤도 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의 그 견고한 질서에 쩍하고 균열을 내고 원본을 철저하게 배반하는 그 불안하고 위태로운 과정 속에서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적인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당신의 지금껏 삶을 살아오면서 마음속 깊이 굳게 믿고 절대 의심하지 않고 따랐던 진짜 혹은 원본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움켜쥔 그 기준은 지금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떤 낯선 가치들을 혹은 어떤 사람들을 가짜나 오답으로 규정하며 폭력적으로 밀어내고 있습니까? 정말 묵직하고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더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발칙한 생각거리를 하나 더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회가 정해놓은 훌륭한 학생, 유능한 직장인, 완벽한 부모라는 그 오리지널리티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누군가의 훌륭한 모습을 완벽하게 복사해내려고 쉼없이 자기 개발을 하죠. 다들 그렇게 피곤하게 살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들레지의 시선으로 당신 자신을 다시 한번 거울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완벽하게 따라하려다가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만들어진 그 어설픈 삐걱거림.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좀 고치라고 말하는 당신만의 이상한 결함들? 사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시뮬라크르이자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독창적인 무기가 아닐까요? 남들과 똑같은 완벽한 복사본이 되기를 과감히 포기하고 자신의 그 결함과 삐뚤어짐을 온전히 긍정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당신만의 창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불완전함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당신의 그 고유한 차이들이 모여서 세상과 어떤 새로운 리즘적 연결을 만들어낼지 철학의 눈으로 바라본 여러분의 내일이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도발적인 사회의 시간이 당신의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혁명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열등한 복사본이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당신의 홀가분한 발걸음을 강력하게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탐구에서 당신의 뇌를 확 깨워줄 또 다른 놀라운 지식의 연결고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당신만의 차이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